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정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소식으로 뉴스데이 시작합니다. 21개월 만에 회견, 73분간 기자 질문 20개를 받았습니다. 이 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과 관련해 취임 후 처음으로 사과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 있었다고요? 하지만 이 전반적인 회견에 대한 야당의 평가는 냉혹했습니다. 달라진 게 없었다고요? 이 대통령은 달라졌는지 집중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관심을 모았던 김 여사 그리고 최상병 특검법 두 이슈에 대한 답부터 조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제 아내의 그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명품백을 거절하지 못한 것을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라고 표현하며 사과한 겁니다.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언급이 또 다른 오해를 낳을 수 있다며 엄정하게 진행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반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한 야당의 특검 추진에는 정치 공세라며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실상은 저를 타겟으로 해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정말 치열하게 수사를 했습니다.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정치 이런 공세, 정치 행위 아니냐,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지난 2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면서도 공수처 수사가 미진할 경우 가능성은 열어놨습니다.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은 그때는 제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특검의 취지를 우리가 보더라도 진행 중인 이런 수사와 사법 절차를 일단 좀 지켜보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 지명에 대해 묻자 당시 출국 금지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오히려 소환 조사를 하지 않은 공수처를 지적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총선 전후로 갈등을 빚어온 뒤 직접 언급한 건 처음인데요. 조국 이준석 대표를 만나겠냐, 이런 질문도 나왔습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년 지기 후배 검사가 아닌 정치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평가했습니다. 이제 정치인으로서 확고하게 자리매김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치인으로서의 길을 잘 걸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총선 전 참모를 통해 한 전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것을 두고는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비서실장 또 원내대표 한동훈 위원장 이렇게 아마 점심 먹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문제는 풀었고요. 총선 이후 한 전 위원장과의 오찬 불발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앞서 한 전 위원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윤 대통령의 비대위 인사 오찬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위원장을 언제든지 만날 것이고요. 또 아마 선거 이후에 본인도 많이 좀 지치고 또 재충전이 필요한 것 같아서 부담을 안 주고 기다리는 것이 맞지 않나. 대통령은 야당과의 협치에 대해선 한술밥에 배부를 수 없다며 끈기와 진정성, 신뢰와 대화를 강조했습니다. 제가 민주당 대표 이재명 대표를 만났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분위기가 확 바뀌고 협치가 되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절대 이 협치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자세, 이런 것들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혁신당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의 만남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떤 정치인도 선을 긋지 않고 늘 열어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네, 아는 기자, 오늘 대통령 기자회견에 참석했었던 현장에 있었던 송찬욱 차장 나왔습니다.
자, 현장에서 봤어요. 네. 자, 오늘 회견의 가장 관전 포인트는 그래서 대통령이 달라졌냐 이 부분입니다. 네. 달라졌습니까? 이게 태도는 달라졌다고 볼 만한 대목들이 꽤 있기는 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앞서서 21분 동안 모두 발언을 했는데 요즘 많이 힘드시죠라는 말로 시작하고 이 질책과 꾸짖음도 겸허한 마음으로 새기겠다면서 마쳤습니다. 이 국민과 공감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의도겠죠. 이 총선 패배 원인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오늘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의 평가다. 그러니까 본인의 탓이라며 자세를 낮췄습니다. 이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물어봤더니 오늘 회견에선 지적을 많이 받았던 태도의 변화를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계기를 만들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달라진 건지 자,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봅시다. 네네. 자, 부인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한 태도 달라졌습니까? 이 명품백 의혹에 대한 대통령의 이 발언 수위 3개월 전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조금 달라지긴 했습니다. 매정하게 좀 끊지 못한 것이 어떤 문제라는 문제고 좀 아쉽지 않았나. 국민들께 걱정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라며 처음으로 사과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명품백 의혹에 대해 잘못을 인정한 셈이죠. 당초 송구하다 정도의 수위로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 이 대통령이 즉석에서 사과드린다는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내용까지 전향적으로 바뀌었다 이건 아닙니다. 명품백 의혹 수사에는 수사 영향을 이유로 언급하지 않겠다고 했고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선 기존에 유지했던 문재인 정부 때 탈탈 털었는데 특검은 정치 공세라는 입장이 유지됐습니다. 그러면요, 자, 두 번째 관심이 많은 이슈죠. 최상병 특검에 대한 대통령의 태도는 뭐 좀 바뀐 게 있습니까? 이 부분은 사실 이 여당은 뭐 전향적이다 이럴 수도 있을 것 같고 야당은 바뀐 게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공수처 수사 결과를 보고 국민들께서 납득이 안 된다고 하면 제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여당으로선 조건부로 특검을 받은 것이 달라졌다고 볼 수 있고 이 뒤집어서 얘기하면 야당 입장에선 이번에 국회에서 처리된 특검법은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예고한 거니 달라진 게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다만 이 질문을 받은 즉시 대통령은 최상병에 대해서 이 감성적 접근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그 장래가 구발리 같은 젊은 해병이 대민 그 지원 작전 중에 이렇게 순직한 것은 국군 통수권자로서도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니까 무리하게 이런 걸 지시한 국방부 장관을 질타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 그랬죠. 자, 또요. 국정 기조를 바꿔야 한다 이런 요구도 많았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좀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이건 사실 대통령이 한마디로 정리를 했습니다. 변화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 기조는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의료개혁 역시 정부의 로드맵에 따라서 뚜벅뚜벅 걸어가겠다고 했고 재정 건전성 기조도 그대로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최근 논란이 됐었던 이 영수회담 물밑에서 비선이 접촉했다는 이 논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답이 없었어요. 사실 이게 질문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도 없었습니다. 이 대통령실에 따르면요. 질문이 나올 것을 대비해서 물밑 조율을 했다고 하는 함성득 교수와 대통령이 만난 사실은 맞지만 비선은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145명의 기자가 참석했는데 질문은 20명밖에 못했습니다. 게다가 70분 시간을 정치, 외교안보, 경제, 사회 분야별로 나눠서 질문을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정작 궁금한 건 못 물어본 것도 많았습니다. 사회를 보는 대변인이 질문자를 지목했는데 뭐 저도 손을 들었지만 지명되지 못했습니다. 이게 질문을 하면 답하고 거기에 이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조금 표피적으로 진행되는 아쉬움이 있던데. 그렇죠. 자, 불통이다 그동안 그 지적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을 했습니까? 일단 대통령이요. 오늘 소통과 경청은 달라지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기도 했습니다. 언론과 자주 이야기하고 정치권도 여권 인사 중 갈등설이 벌어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언제든 만나겠다 했고 야권 인사의 경우에도 이재명, 조국, 이준석 대표 등 모두와 만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취임 100일 기자회견 때도 이제 언론이 자주 만나겠다고 했는데 사실 오늘 회견까지 631일이 걸렸죠. 이 말보다는 앞으로의 실천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기자회견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이에요. 네네. 앞으로 3년.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뭘 하겠다고 해요? 이 대통령이 새로 꺼낸 카드라고 하면 저출생 문제 해결을 꼽을 수 있습니다. 저출생 대응 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했습니다. 저출생 문제가 이 교육, 복지, 고용 등 여러 문제가 얽혀 있는 만큼 사회부총리를 지금의 교육부 장관에서 저출생 대응 기획부 장관으로 바꾸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다만 이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야당이 협조를 할까요? 오늘 회견에 대해서는 혹평이 많던데요. 일단 민주당에서는요, 이 저출생 대응 기획부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하며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야권에서 이 기자회견 전반적으로는 마이동풍 동문서답, 잘못 인정 안 하려는 금쪽이 이런 혹평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이런저런 토를 달지 말고 최상병 특검법을 전면 수용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자, 달라졌는지 국민들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아는 기자 송찬욱 차장이었습니다. 국민의힘, 그러니까 여당의 새 원내사령탑에 TK 3선 친윤 추경호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거대 야당에 기죽지 말고 단일 대우를 유지하자고 했습니다. 유승진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낸 대구 달성 지역구의 추경호 의원이 압도적인 표차로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당선됐습니다. TK 친윤 인사로 제기된 도로 영남당이라는 우려에 대해 좋은 자리가 아닌 독배라며 일축했습니다. 좋을 때 TK 다 하고 왜 어려울 때는 또 다선 영남 TK에서 왜 안 나서냐 이런 시각이 없지도 않았습니다. 이럴 때 TK가 영남에서 독배라도 마시러 가서 추 원내대표는 당선 후 거대 야권과 맞선 단일 대우를 강조했습니다. 단일 대우로 108명이 똘똘 뭉쳐서 가자. 그러면 저는 뭐든지 192석을 당당히 맞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절대 기죽지 말고 함께 나가면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장 이달 말 최상병 특검법 재의결을 막기 위해 낙선, 낙천, 불출마 의원들의 표 단속이 발등에 떨어진 불입니다. 22대 국회 원구성 협상도 법사위, 운영위원장을 모두 갖겠다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의 힘겨운 협상이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지입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전당대회 등판을 바라는 지지자들의 당원 가입 릴레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전당대회 시기를 두고 친윤과 친한 간의 긴장감도 감지됩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통령 후보로 가장 호감이 가는 인물을 묻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26%로 나타났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7.3%로 1위인 가운데 여권 주자들 중에선 가장 높습니다.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전당대회에 한동훈이 출마하면 한 표를 행사하겠다며 당원 가입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6월 말 예상됐던 전당대회가 7월 말에서 8월 초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당원 당규상 전당대회 참여 자격이 주어지는 색인당원 가입 3개월 조건을 맞출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당대회 시기를 두고 친윤과 친한 간의 신경전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윤재옥 전 원내대표 등은 연기론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친윤계가 앞다퉈 전당대회 연기를 반대하는 데는 대통령실에 의중이 담겨 있는 게 아니겠냐고 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의 등장을 대통령실이 견제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겁니다. 또 다른 당권 주자인 안철수 의원도 전당대회를 늦춰선 안 된다며 한 전 위원장 견제에 나섰습니다. 선거에서 일단 패배를 하게 되면 그 지도부는 일단 이선으로 물러나고 자숙과 성찰의 시간을 가지는 그것이 맞는 그것이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지금은 경제가 네, 윤수미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대놓고 뭡니까? 네, 바로 탄핵입니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을 겨냥해 각종 특검법을 수용하라며 이 탄핵을 대놓고 언급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예로 들었습니다.
지금 어떤 분들은 탄핵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2016년 탄핵할 때도요. 야사당 합쳐서 170석밖에 안 됐지만 실제로 탄핵 의결을 했을 때는 234표나 찬성이 나왔어요. 더 심한 정치적 결정까지 단 8명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때는 170석인데도 탄핵했는데 이번엔 192석이나 되니까 오히려 더 쉬운 조건이다. 그런 거예요? 네, 탄핵 소추에 필요한 의석수 총 200석이죠. 네, 22대 범야권 의석수는 192석인데요. 탄핵 소추까지 8석이 모자랍니다. 그런데 이 8석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박찬대 원내대표 윤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 공세 수위를 높였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께도 촉구합니다. 권력의 편이 아니라 국민의 편에 서십시오. 권력을 지키기 위해 국민을 배신한다면 더 큰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십시오. 자, 요즘 탄핵이란 말이 너무 자주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민주당은 윤 대통령 지지율을 명분으로 내세웠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졌을 때 지지율 25%였습니다. 최근 윤 대통령의 지지율 24%로 당시 박 전 대통령보다 낮고요.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국민 분노가 임계치에 달할 거라는 주장입니다. 글쎄요, 뭐 탄핵 계속 얘기하는 게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전현직 의협회장들이 보이는데요. 대통령을 협공했나 보죠? 네, 윤 대통령 오늘 기자회견에서 의료계와의 걸림돌로 언급한 게 있는데요. 노원교 전 의협회장 바로 이 발언에 분노했습니다. 개원의 권익을 대표하는 의사협회, 전공의협회, 또 병원협회, 대학협의회 이런 다양한 의료계 단체들이 통일된 입장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정말 이 대화의 걸림돌이고 노 전 회장, 대통령의 지능에도 의문을 갖게 됐다며 수리 뇌 기능을 파괴한다고 예주가 윤 대통령을 원색 비난했습니다. 아, 이것도 감정적이네요. 네. 네, 이면택 현직 의협회장도 SNS에 글을 올려서 논란이 됐는데요. 2019년 소말리아 의대 졸업식 기사와 함께 커밍순, 곧 온다고 적은 거죠. 정부의 외국 의사 도입 방침으로 실력이 보장되지 않는 소말리아 의사들이 국내에 올 거라는 의도의 글이었는데요. 인종차별 논란이 일자 이 글 삭제했습니다. 네, 주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네, 이 김건희, 김정숙 여사 그리고 김혜경 씨인데 여당에서 삼김 특검하자고 했잖아요. 이걸 물귀신 작전이라고 했나 보죠. 네, 민주당에서 이 삼김 특검이 물귀신 작전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삼김 특검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정말 한심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물귀신 작전입니까? 그래서 욕먹는 겁니다. 택도 없는 거 가지고 물귀신 작전 하는데 누가 신뢰를 하겠어요. 사실 논의할 가치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따지면 역대 대통령을 다 수사하자 뭐 이런 얘기를 아무 혐의도 없이 뜬금없이. 그러니까 야당은 김건희 여사만 하면 되는데 왜 두 사람을 굳이 괜히 끌어들인다, 여당이 이런 거네요. 네, 하지만 반대로 국민의힘에서는 이 삼김 특검이 바람직하다는 반대의 평가가 나왔는데요. 제기되는 의혹의 금액적인 부분만 보면 특검할 만하다는 겁니다. 프랑스 국빈 방문을 하셨을 거예요. 예. 그때 이렇게 샤넬 자켓을 입고 있었습니다.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일 거예요. 왜 김건희 여사만 특검하냐고요? 금액은 여기가 훨씬 더 높은데. 네, 당시 청와대는 이 재킷을 산 게 아니라 대여해서 입었다고 해명했죠.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해선 법인카드 의혹 수사가 미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인카드 내역 다 하면 수천만 원에 이를 수도 있고 사적으로 배모 씨, 김모 씨, 배모 씨하고 조모 씨를 부린 것까지 인건비까지 하면 그 액수는 더 늘어날 수가 있는 건데. 뭐 수사는 하고 있지만 금액이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근거네요. 네, 하지만 민주당은 이 김건희 여사의 특검만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22대 국회가 시작이 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되어 있는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서 특검법을 재발의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특검 대상만 다를 뿐 여야 모두 자기들에게 유리한 특검을 외치고 있는데요. 특검이 그야말로 만능처럼 여겨지는 것 같네요.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법원이 정부에 의대 증원을 논의했던 회의록을 내라고 했죠. 정부가 내일 그 회의록 자료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자, 그 보건정책심의위원회 회의 내용이 기록된 문건을 채널A가 입수했습니다.
2,000명, 그 증원 규모도 논의 과정도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서주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의대 증원과 배정 과정을 논의한 기구는 크게 3곳. 의료현안협의체, 보건의료정책심의위, 정원배정심의위원회 등입니다. 이 중 유일하게 속기록, 참석자 명단 등 회의록 요건을 갖춘 건 보건의료정책심의위뿐입니다. 보정심은 지금 법에서 요구하는 이 회의록을 다 작성하여 비치하고 있고 그것은 법원의 요청에 따라서 제출할 예정입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 전 진행된 보정심 회의는 모두 3차례. 의사협회도 당시 회의 내용을 기록해뒀는데 그 문건을 채널A가 입수해 확인해봤습니다. 지난해 8월 열린 1차 회의 당시 정부는 OECD 통계를 제시하며 의사수 부족 문제를 꺼냈습니다. 반면 의협은 국가별 사정이 다른데 OECD 통계를 단순 비교하는 건 옳지 않다고 맞섰습니다. 대신 수가 인상과 지역인재 특별전형 활용 등을 제안했습니다. 3개월 뒤 열린 2차 회의에선 적정 인력은 의료현안협의체 중심으로 먼저 검토가 돼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두 회의 모두 구체적인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논의는 없었습니다. 의협이 참석하지 않은 마지막 3차 회의에선 정부가 결정한 의대 증원 2,000명안을 회의 전 공개하고 의견만 교환했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일부 회의 내용이 맞다면서도 모두 기억하진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법은 내일 보정심 회의록 등을 정부에게서 제출받아 검토한 뒤 이르면 다음 주 중 가처분 인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네, 문재인 정부 때 은성수 금융위원장 아들을 상대로 한 병역법 위반 고발을 취하해달라 병무청에 13번 전화한 게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결국 고발을 취하해준 해당 과장은 아들이 군대 갈 거라고 한 은 전 위원장 말에 속았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 아들은 군대는 가지 않고 현재까지 미국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감사원이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의 아들 병역 면탈 과정을 공개했습니다. 2017년 학위를 따겠다며 미국으로 출국한 은 전 위원장 아들 은모 씨. 2021년 출국기간 연장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했고 병무청이 정한 입국 시한에 귀국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됩니다. 이에 은 전 위원장은 병무청 담당 과장에게 한 달간 13차례 전화해 아들에 대한 고발을 취하해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감사원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은 전 위원장의 전화를 받은 과장은 실무진의 반대에도 보고서를 허위로 수정해 고발을 취하해줍니다. 은 씨는 고발 취하 덕분에 막혀있던 해외 이주 신고를 했고 지금까지 군대에 가지 않은 채 미국에 머물고 있습니다. 채널A 취재 결과 병무청 과장은 감사원에 은 전 위원장이 아들을 꼭 군대에 보낼 것이라고 한 말에 속았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은 전 위원장은 채널A에 이의 신청 절차를 전화로 물어본 것일 뿐 청탁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과장의 진술에 대해선 당시 나도 아들이 군대를 갈 거라고 믿었고 결과가 달라 이 상황까지 왔다고 답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해당 과장과 당시 병무청장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부산 법원 앞에서 생중계를 하던 유튜버가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법적 다툼을 벌여온 다른 유튜버가 이 생방송을 보고 찾아가서 범행을 저지르고 달아난 건데요. 1시간 40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배영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차를 타고 다시 택시로 갈아타는 모습까지 SNS로 생중계하는 50대 유튜버 A씨. 목적지인 부산지방법원을 앞에 두고 갑자기 비명과 함께 카메라를 떨어뜨리더니 방송도 끊겨버립니다. A씨의 방송을 보며 행선지를 파악해둔 용의자가 차에서 기다리다 흉기로 공격하고 도망친 겁니다. 나와보니까 이제 이분이 패스 상태에서 엎어지고 다시 일어나가지고 횡단보도로 내려가서 이랬고. 오늘 오전 9시 50분쯤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흉기 살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용의자 B씨 역시 50대 유튜버였습니다. 3년 전 자신의 SNS에 공개한 여자친구 모습을 비하한 문제로 피해자 A씨와 비방과 폭행을 이어왔습니다. 서로 수십 건씩 고소를 주고받다 두 사람 사이에 폭행도 오갔고 오늘 폭행 사건에 재판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경찰은 B씨가 흉기와 렌터카를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범행 흉기는 어제 시내 모 마트에서 구입한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A씨를 살해하고 도망친 B씨는
범행 1시간 40분 만에 경주에서 체포됐습니다. 검거 직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경주에서 검거됐다. 바다를 못 본 게 아쉽다는 글을 태연하게 올리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우회전 때 일시정지는 시행 1년이 넘었는데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80대 남성이 시내버스에 치여 숨졌는데요. 사고 당시 버스는 우회전을 하면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송진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이 트지 않은 새벽 시간, 한 남성이 주유소 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그리고는 아직 적색불이 켜져 있는 바로 옆 횡단보도를 곧장 건너갑니다. 그 순간 우회전을 하던 시내버스가 멈추지 않은 채 그대로 남성을 들이받습니다. 오늘 새벽 5시쯤 서울 중랑구 한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던 시내버스에 치여 8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여기 이제 정차가 돼 있었는데 횡단보도에서 치고 이제 이만큼 와서 쓰신 거예요. 이 사거리 자체가 사고가 많아요. 사고 날 당시 버스 전방에는 적색 신호가 켜져 있었지만 우회전을 하면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은 겁니다. 지난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방 신호가 빨간불일 때는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시행이 1년 넘게 지났지만 관련 사고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분석한 뒤 운전기사를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경찰이 음주 단속을 했는데 적발된 건 다름 아닌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였습니다. 새벽 1시까지 술을 마신 뒤 출근했다라며 숙취운전을 주장했는데요. 과거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세하 기자입니다. 서울 도봉구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하굣길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는 경찰 앞으로 노란색 어린이 통학버스가 서서히 다가옵니다. 운전자가 음주 감지기를 후하고 물자 경찰이 깜짝 놀랍니다. 정확히 음주 측정기로 조사해보니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이었습니다. 어린이 보호 차량이다 보니까 당연히 안 나와야 된다고 저도 이제 생각하는 사람인데 순간적으로 놀라긴 했지만 지난달 9일 오후 1시 20분쯤 음주 상태로 어린이 통학버스를 몰던 50대 운전자가 경찰에 단속됐습니다. 운전자는 새벽 1시까지 술을 마신 뒤 출근해 학생들을 태우러 가던 중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남성은 이진 아웃제에 따라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최근 3년간 어린이 통학버스 음주운전 사고율은 일반 버스의 13배가 넘습니다. 그런데도 택시나 버스와 달리 어린이 통학버스는 운전자에 대한 범죄 조회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어린이 보호 차량을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법적으로 진짜 사전 취업할 때 뭐 이럴 때 이제 뭐 법적으로 범죄 이력 조회라던가 그런 부분이 미비한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깝습니다. 교통안전공단은 7월부터 통학버스에 설치할 음주운전 방지 장치 100대를 무상 보급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이세아입니다. 요즘 액상형 전자담배 피우는 분들 많죠. 대부분 합성 니코틴인데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서 청소년들에게도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무인점포 자판기로 쉽게 살 수 있는데요. 그 현장을 정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액상형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무인점포. 성인 인증을 해야 문이 열린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문 단추를 누르자 그냥 문이 열립니다. 이렇게 성인 인증 장치가 입구 앞에 있지만 아무런 인증 없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무인점포 안 자판기에는 레몬, 복숭아, 민트 등 다양한 맛의 전자담배 액상들을 판매합니다. 신분증으로 인증하는 절차가 있지만 본인인지 추가로 확인하진 않습니다. 인증만 제대로 된 걸 올려놓으면 살 수 있는 거니까 초등학생들도 살 수 있잖아요. 일반 연초 담배의 경우 미성년자 판매가 금지돼 일일이 신분증을 확인하지만 액상 전자담배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자담배에 사용되는 액상 니코틴은 천연과 합성으로 나뉘는데 화학물질로 제조되는 합성 니코틴은 현행법에서 담배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담배사업법상 연초, 담뱃잎을 원료로 추출한 것만 담배로 인정해
합성 니코틴 담배는 공산품으로 분류됩니다. 담배 관련 규제를 받지 않다 보니 미성년자에게 합성 니코틴 액상 전자담배를 팔아도 처벌 대상이 아닌 겁니다. 현재 시중에서 유통되는 액상 전자담배 10개 중 9개는 합성 니코틴 제품입니다. 연초 담배와 달리 온라인 판매와 광고도 가능하고 담배세도 따로 없습니다. 국내에선 사각지대에 있다 보니 글로벌 담배 회사인 브리티시 아메리카 토바코 그룹이 한국에서만 합성 니코틴 담배를 팔겠다고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네, 여자친구를 살해해서 구속된 의대생의 계획범죄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여벌옷을 준비해 가서 범행 직후 갈아입은 건데요. 경찰은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신상 공개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준성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의대생 20대 최모 씨. 경찰 조사 결과 최 씨가 피해자를 살해한 뒤 미리 준비해온 옷으로 갈아입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뒤 건물 옥상에서 옷을 갈아입고 뛰어내리려는 시도를 하려 했던 겁니다. 범행 5시간 전 대형마트에 들러 흉기 2점을 구입한 데 이어 혈흔이 묻을 것에 대비해 갈아입을 옷을 준비하는 등 범죄를 치밀하게 계획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난 겁니다. 경찰은 내일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최 씨에 대한 면담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본인 동의하에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죽인 것보다 먹을 약을 먼저 생각한 거 보니까 확실한 자기중심성과 사페 같은 느낌은 분명히 들어요. 한편 최 씨가 수능 만점자 출신 의대생이란 사실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상의 피해자의 신상까지 무분별하게 노출돼 2차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2차 피해 우려와 피해자 유족의 입장을 고려해 최 씨의 신상 공개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네이버가 13년간 공들여 키운 일본의 국민 메신저 라인의 경영권을 결국 뺏기는 모양새입니다. 오늘은 라인 지분의 절반을 공동 소유한 소프트뱅크가 네이버와 지분 조정을 논의 중이라고 압박했습니다. 임종민 기자입니다. 일본 라인야후의 지분을 네이버와 공동 보유한 소프트뱅크가 오늘 지분 조정을 논의 중이라고 공식화했습니다. 当社はラインヤフーからの強い要請を受けまして、セキュリティガバナンスや事業戦略の観点でネイバーとの資本の見直しについて協議をしております。 어제 라인야후 측이 네이버와의 협업 관계를 끊겠다고 공표한 데 이어 소프트뱅크의 네이버 지우기가 본격화된 겁니다. 현재 라인야후의 최대 주주는 A홀딩스입니다. 일본 소프트뱅크와 한국 네이버가 절반 지분을 갖고 있는데 이 중 네이버 측 지분이 한 주라도 소프트뱅크로 넘어가면 경영권을 뺏기게 됩니다. 소프트뱅크 측은 A홀딩스 이사회에 우리 측 인사가 한 명 더 많아 이미 우리가 컨트롤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도 네이버 퇴출을 압박해왔습니다. 安全管理措置等の強化やセキュリティガバナンスの見直しなどの措置を講じるよう求めたものであります。 네이버 측은 지분 정리에 대해 아직 협의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소프트뱅크는 일본 정부가 요구한 7월까지는 협의가 어렵다며 장기화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채널A 뉴스 임종민입니다. 비싼 아파트 대신 서울 강남이나 용산의 빌라나 오피스텔 매매로 시선을 돌리는 30대가 크게 늘었습니다. 이른바 깡통 전세 사태 이후 빌라 가격이 떨어지면서 이 정도면은 저점이라고 보는 수요층이 늘어난 건데요. 박지혜 기자입니다. 서울 용산구 빌라촌입니다. 최근 들어 30대 직장인들의 매입 문의가 늘었습니다. 네, 여의도 접근성을 하고요. 광화문하고 서울역 접근성을 좋아서 많이 옵니다. 30대 1인 가구들이 많이 오는 편이에요. 올 1분기 빌라 등 B아파트를 구매한 30대 비중은 18.9%. 전년 동기보다 4.1%포인트 늘었는데 40대와 50대 등 다른 세대보다도 증가폭이 큽니다. 매입이 집중된 지역은 서초구, 서대문구, 용산구, 동작구 등 주요 업무지구와 접근이 용이한 곳입니다. 상대적으로 아파트보다 매입가가 저렴하다는 점도 영향을 줬습니다. 가격대가 그렇게 부담되는 가격대는 아닐 거예요. 신혼부부 많이 계시죠?
지난해 역전세와 깡통전세 사태로 빌라 가격이 급락하면서 저점으로 인식한 30대들이 매매에 나선 겁니다. 가격이 일정 부분 조정되면서 급매물 매입이 가능했기 때문에 실수를 위주로 주택을 구입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올해 1월부터는 신생아 특례 대출 등 30대 맞춤 대출이 가능해졌다는 점도 주요한 원인으로 꼽힙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올 초부터 사고가 속출하며 논란에 휩싸인 이 보잉사 항공기가 또 아찔한 사고를 냈습니다. 이번엔 튀르키예에서인데요. 착륙하던 여객기 앞바퀴가 제대로 펼쳐지지 않으면서 활주로에 앞머리를 들이박았습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활주로로 내려온 항공기가 돌연 머리 부분을 내리박더니 지면에서 불꽃이 튀어오릅니다. 그러고도 한참을 내달린 항공기는 가까스로 멈춰섭니다. 소방 차량이 급히 달려나와 이곳저곳에 소화액을 뿌리며 긴급 진화 작업을 진행하고 조종사들은 앞면 유리창을 깨고 겨우 대피합니다. 현지 시각 어제 이스탄불 공항에서 보잉 767 기종 화물기가 착륙 중 앞바퀴가 제대로 펼쳐지지 않아 동체 착륙했다고 튀르키예 교통부가 밝혔습니다. 승객이 타지 않는 화물기였던 만큼 조종사 2명만 타고 있었고 모두 무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스탄불 공항은 활주로를 임시 폐쇄하고 보수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Uçağın pistten alınması gerçekten şimdi söylememiz çok zor bir şey. Önce soruşturmanın bitmesi lazım. Arkasından hava yolunun uçağına ne yapacağına karar vermesi lazım. 보잉사 항공기는 최근 연이어 사고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는 상공 비행 중 비상구 덮개가 뜯겨나가거나 엔진에서 불이 났고 3월엔 외부 패널이 실종되는가 하면 이륙 직후 바퀴가 빠지기도 했습니다. 보잉사와 튀르키예 당국은 이번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증오 정치의 폐해, 우리만의 문제는 아닌가 봅니다. 유럽의회 선거를 한 달 앞두고 독일에서 정치인 테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반대 진영 정치인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하는 건데요. 이 독일 정부가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문예빈 기자입니다. 선거 유세 중인 정치인에게 한 남녀가 다가가더니 삿대질을 하고 욕설을 퍼붓습니다. 얼굴에 수차례 침을 뱉고 포스터를 떼내 찢어버립니다. 현지 시각 어제 독일 드레스덴에서 중도진보 성향의 녹색당 정치인이 극우단체 소속 남녀에게 공격을 당했습니다. 다음 달 유럽연합 의회 선거를 앞두고 독일에서 정치인 테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같은 날 베를린에선 사회민주당 소속 경제장관이 닷새 전에는 사회민주당 의원이 기습 폭행을 당했습니다. Ein Angriff von hinten, ein Beutel, der gefüllt war mit einem harten Gegenstand, der mir in den Nacken und an den Kopf geschlagen wurde, und ein Mann, der dann den Ort verließ. 대체로 정치 성향이 다른 진영에 반감을 표출하는 것으로 진보 성향의 녹색당과 사회민주당이 주로 공격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Rechtsruck, also dass die Gewalt da wieder Vormarsch hat, erinnert an 33 oder 30. Also ich finde es erschreckend. 독일 정부에 따르면 선출직 공무원 대상 범죄는 지난해 2,000건 넘게 발생해 1년 전보다 53% 늘었습니다. Die Demokratie wird von so etwas bedroht. Und deshalb ist achselzuckendes Hinnehmen niemals eine Option. Wir müssen gemeinsam dagegen stehen. 독일 정부는 정치인 테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문예빈입니다. 일본 정부 입장에선 곤혹스러운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일본 호위함을 무단으로 찍은 드론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됐는데요. 논란 당시엔 일본 정부 그 영상 가짜라고 했었는데 이 2달 만에 진짜라고 정정했습니다. 중국 드론의 무단 촬영에 뚫린 겁니다. 베이징 이윤상 특파원입니다. 드넓은 갑판이 한눈에 보입니다. 해상 자위대를 상징하는 우길기 형상의 자위함기도 포착됐습니다. 도쿄와 접한 가나가와현 요코스카항에 정박 중인 일본 대형 호위함 이즈모입니다. 약 20초 분량으로 마치 해상자위대 홍보 영상처럼 보이지만 드론으로 무단으로 촬영된 겁니다. 2달 전 중국 동영상 사이트에 게재됐는데 당시 일본 정부는 악의를 가지고 조작됐을 것이라며
가짜 동영상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 방위성은 주변 나무나 건물 등을 분석했더니 실사일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민간 드론에 의한 일본 방공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現在防衛省においてさまざまな観点から総合的に分析を進めているところと承知をしております。 최근 중국 민간 드론의 무단 촬영 사례가 점점 늘면서 외교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한 달 전에는 중국과 가까운 대만 진먼섬 인근에서도 중국 민간용 드론이 발견돼 대만군이 대응 절차에 따라 몰아내기도 했습니다. 对岸无人机骚扰频传，经防部表示，除了持续要求防区加强监侦。 최근에는 최고 고도 120m의 중국산 드론으로 촬영된 북한 평안북도 신의주 모습이 미국 온라인 사이트에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자국 민간 드론의 국경 침입을 방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사실상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미국이 반대하는데도 라파 지상전을 본격화한다면 무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고요. 미국과 이스라엘의 76년 동맹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정단 기자입니다. 이스라엘 남부 지역에 빼곡히 들어선 탱크들. 본격적인 지상전에 앞서 언제라도 투입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 인근에 대기시켜 놓은 겁니다. 라파 지상전을 고수하는 이스라엘을 향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초강수를 꺼내들었습니다. I've made it clear to Bibi and the War Cabinet they're not going to get our support if in fact they go in these population centers. 무기 지원 중단을 처음으로 언급한 것으로 외신들은 전례 없는 불만 표시이자 역대 가장 강한 경고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미 무기 공급을 한 차례 중단한 사실을 공개한 미국으로선 추가 조치 가능성을 시사하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린 겁니다. So we have paused one shipment of near-term assistance and we are reviewing others. 이스라엘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유엔 주재 이스라엘 대사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표를 던진 미국 유대인들이 주저하고 있다고 경고했고 이스라엘 극우 안보장관 또한 바이든은 하마스를 사랑한다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הפעילות המבצעית היא משמעותית, שיש מחלוקות ויש, הן נפתרות בחדרים סגורים באופן ענייני. 현재 라파 검문소 주변 1.6km까지 장악한 이스라엘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아직은 레드라인을 넘진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76년 동맹이 중대 기로에 섰다고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현재 주식 거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6시간 반 동안만 가능하지요. 내년부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에도 주식 거래가 가능한 대체 거래소가 문을 엽니다. 약 70년 동안 이어진 한국 거래소의 독점적 지위가 깨지는 건데요. 광민경 기자 보도 보시고 어떻게 달라지는지 아는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금융당국이 내년 3월 출범하는 국내 최초 대체 거래소의 윤곽을 공개했습니다. 70년 가까이 이어진 한국거래소 독점 체제가 깨지는 건데 가장 크게 달라지는 건 거래 시간입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 가능했던 기존 주식 거래 시간이 하루 12시간으로 늘어납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5시간 반 연장돼 직장인들이 출퇴근 시간 맘 편히 주식 거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9시에 되면은 바로 업무를 시작해야 되니까 화장실 가서 한 20분, 30분 뒤에 팔아야 되는데 그거는 좋은 것 같아요. 출근하면서 바로 팔 수 있고 살 수 있으니까. 회사 퇴근하고도 어플로 계속 볼 수 있어서 더 주식을 더 접근성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또 대체 거래소는 한국 거래소보다 매매 체결 수수료를 20에서 40%가량 내립니다. 이를 통해 금융당국은 거래소 간 수수료 인하 경쟁을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최우선 매수 매도 호가에 중간 가격으로 가격이 자동 조정되는 중간가 호가 등도 도입돼 투자자 선택폭도 넓어집니다. 우리 증권시장은 복수시장 체제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장 간의 건전한 경쟁에 투자자의 편입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가격 변동폭과 시장 안전장치 등은 현행 거래소와 똑같이 적용됩니다. 채널A 뉴스 광민경입니다.
아는 기자, 경제산업부 정수정 차장 나와 있어요. 궁금합니다. 자, 이제 거래소가 그러면 두 곳이 되는 건데요. 자, 그럼 같은 종목도 이 거래소마다 가격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코인 거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코인 거래소가 여러 개인데 비트코인 가격이 거래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거래소가 두 곳이 되면 일시적으로 주식 가격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사 주식이 한국거래소에서는 1,500원, 대체거래소에서는 11,000원일 수도 있는데요. 물론 반대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투자자들은 가격이 더 유리한 거래소로 몰리게 되는 겁니다. 시장에서는 두 거래소의 종목 가격 불균형이 오래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목 간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코스피 200 같은 대표 지수도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펀드 기준가 등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게 한국거래소의 코스피 종가입니다. 정규거래소인 한국거래소 종가가 기준이 되는 건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면요, 이 대체거래소가 생기면 뭐가 가장 좋아지는 거예요? 네, 한국거래소와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거래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에서 주식을 사고 팔 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 사이 거래가 가능했습니다. 대체거래소에서는 하루 12시간 거래가 가능합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기존보다 거래 시간이 5시간 30분 늘어납니다. 업무 중 주식 매매가 어려웠던 직장인들의 관심이 더 높아질 수도 있고요. 또 6시 이후에 나오는 기업 공시를 반영해서 투자할 수 있고 해외 이슈도 더 빠르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자꾸 궁금한 게 많은데 일단 수수료도 변동이 생기는지도 궁금해지고 또 이 우리나라가 처음인 건 아닌 거죠, 대체거래소가? 네, 그렇습니다. 미국, 일본 등과 달리 우리나라는 한국거래소가 그동안 주식 거래에 있어서는 독점적 지위를 가져왔는데요. 미국에선 24개의 정규 거래소 외에도 대체거래소가 65개가 있습니다. 유럽연합과 일본, 호주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나라도 이르면 내년 상반기 대체거래소가 출범하며 경쟁체제가 되는 겁니다. 일단 대체거래소는 수수료를 크게 낮춥니다. 현재 한국거래소는 매매대금의 0.0027%를 수수료로 받고 있는데 대체거래소는 이걸 최대 40%까지 낮춘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거래소 간 수수료 인하 경쟁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자, 혹시 부작용은 없습니까? 네, 대체거래소가 등장하면 자금 유동성이 더 커지는데요. 두 개 거래소의 가격 차이를 이용하는 등 시세 조종 우려도 나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경쟁을 촉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선 서비스 개선 효과가 더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거래소도 대체거래소 도입에 맞춰 시장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정수정 차장이었습니다. 네, 올해 1월 개통한 길이 2.3km 왕복 8차선의 부산 이순신 대로입니다. 교통체증을 해소하려고 1,800억 원을 들여 지었는데요. 불법 주정차로 몸살을 앓더니 지금은 거대한 주차장처럼 변했습니다. 현장 카메라 김승희 기자입니다. 부산항 북항 재개발 구역의 중심도로인 이순신 대로입니다. 지난 1월 개통 후 불법 주차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부산역 뒤편에 있는 이순신대로 수학여행을 온 관광버스 2대가 나란히 불법 주차돼 있습니다. 우리 처음 잡았다니까. 선생님이 그럴 데가 없으면 그다음에 잠깐 있으라겠지. 도리어 당당하기까지 합니다. 걔 안 해. 여기로 걔 안 해. 나는 안 끊기지. 끝차선 도로는 화물차와 건설기기들이 점령했습니다. 일방 통행도로의 1차로와 4차로 양쪽을 불법 주차 차량들이 차지해버려 다른 차량은 중간 2개 도로로만 다닙니다. 대형 화물차의 불법 주차를 집중 단속하는 곳이란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요. 바로 앞엔 이렇게 화물차가 버젓이 주차돼 있습니다. 곡선 구간 안전지대에도 차들이 위험천만하게 주차돼 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인근 공사장에서 일하던 대형 차량까지 몰려듭니다. 또 떼트 뜰 수도 있잖아요. 절대로 안 옵니다. 풀로 차량에 실족까지 줬어야지. 속도를 줄인다든지 불안한 그거는 있죠. 그야. 개통 후 3개월 동안 2.3km 이순신대로에선 불법 주정차로 601건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하루 7대꼴로 단속된 겁니다. 하지만 불법 주차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왜 여기다가 대는 거예요? 찾을 데가 없으니까 그렇지. 그 강만동 가야 되고 뭐 다른 데는 뭐 시내 근처에는 없지. 접근성이 유리하니까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과감하게 부과를 해야 되는데 5만 원밖에 안 돼요. 가장 가까운 화물차 주차장은 왕복 40분 거리. 하루 주차비와 기름값을 합치면 4만 원이 좀 넘게 드는데 불법 주차 과태료 5만 원과 별 차이가 없단 겁니다. 관할구청도 별다른 대안이 없다고 하소연입니다. 의료품 주차 공간이 있을지 모르는데 사실은 그런 공간이 이 초량동에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현재 상황에서는 그냥 이대로 가게 될 것 같아요.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1,800억 원 넘게 들여 만든 도로가 거대한 불법 주차장이 됐습니다. 현장 카메라 김승입니다. 우리 드론 기업이 드론 5,200여 대 한치의 오차 없는 칼군무 군집 비행으로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종전 세계 기록은 드론 5,100여 대, 중국의 기록을 깬 건데요. 안건우 기자가 전합니다. 지상에 있던 불빛이 서서히 떠올라 밤하늘을 수놓습니다. 형형색색 별무리를 이루다 은하수를 선보이더니 거대한 드론으로 변신하기도 합니다. 국내 한 드론 기업이 LED 조명을 단 5,290대의 드론으로 한치의 오차 없는 칼군무 군집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종전 기네스 기록인 2021년 중국 드론 기업의 5,160넉 대를 넘어선 기록입니다. 일주일 전엔 또 다른 국내 기업이 불꽃 드론쇼로 기네스 세계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불꽃과 동시에 발사된 드론이 1,068대로 종전 기록인 671대를 훌쩍 뛰어넘은 겁니다. 지상 1m 이상에서 1분 넘게 군집 비행을 해야 기록으로 인정되는데 성공의 열쇠는 고도의 IT 기술입니다. 자율 비행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요. 사람이 일일이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드론끼리 유기적으로 통신을 해가면서 비행을 하는 겁니다. 최첨단 드론 기술쇼는 오늘부터 사흘간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드론 박람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국내에는 50마리뿐인 멸종 위기의 사향 노루입니다. 약재와 향수의 원료로 쓰이는 사향 주머니 때문에 대량 포획당한 건데요. 어미와 새끼가 같이 다니고 수유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강경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적이 드문 산속에 야생동물 한 마리가 땅바닥을 훑으며 지나갑니다. 돌출된 송곳니와 목덜미 부분 흰색 줄무늬가 선명한 천연기념물 216호이자 멸종위기 1급 사양노루입니다. 풀을 뜯는 어미 뒤에 새끼가 졸졸 따라다닙니다. 새끼가 울자 어미가 다가가 모유를 먹입니다. 2017년부터 쭉 모니터링을 했는데요. 매년 새끼 출산을 확인했습니다. 세 마리가 연이어 뛰거나 짝짓기를 하는 진기한 모습도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지난 2017년 지역에서 사양노루 분변이 발견된 뒤 사양노루 센터가 무인 카메라를 설치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 영상들입니다. 고급 약재와 향수 원료로 쓰이는 수컷의 사양주머니를 얻으려 대량 포획당하며 멸종위기에 몰린 사양노루의 번식과 서식 행태가 확인된 겁니다. 사양노루가 양구 인근 민통선 일원에서 그 맥을 이어가고 있고 절멸이기 위해서 복원 사업이 시작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 지금은 강원 양구군 비무장지대 일대에 50여 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따뜻한 봄볕과 솔솔 부는 봄바람에 봄 기운이 가득한 하루였습니다. 내일도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 낮 기온 더 오르겠습니다. 큰 일교차에 대비해 얇은 옷을 여러 벌 입어주는 게 좋습니다. 내일 봄볕의 자외선이 강하겠습니다. 특히 낮 12시부터 3시까지 가장 강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남부 내륙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고 그 밖에 내륙에도 가시거리 1km 미만에 머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전국이 13도 안팎에서 시작됩니다. 낮 기온은 서울 24도, 대구 27도, 강릉은 28도까지 올라 낮엔 다소 덥겠습니다. 이번 주말은 또 전국에 비 예보입니다. 특히 제주와 남부에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집중되겠고요. 기온은 평년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대통령이 오늘 취임 2주년 국민보고 때 집무실 책상에 놓여 있던 명패 보셨습니까?
The buck stops here.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고 써 있었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이 준 명패지만 알고 보면 당선인 시절부터 강조했던 말입니다. 대통령이란 자리는 결정하고 책임지는 것이라면서요. 그 책임이라는 것 결국 국민들 삶을 챙겨서 성과를 내는 거겠죠. 오늘 협치, 소통, 경청 달라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꼭 실천으로 성과 내주기 바랍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무한 책임의 자세로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